여의도의 신세계를 꿈꾼다. 검사들의 시대 이런 제목하고 어울리지 않아요? 아 그래요? BGM이. 이 신세계 영화에서는 검사는 안 나오는데 어쨌든 외부자들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이 외부자들의 BGM이 신세계인데 일단은 국민의힘에서 큰 일이 일어났으니까 김근식 네. 전 실장, 송파병 현 당협위원장, 네네.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출범하니까 뭔가 국민의힘의 신세계가 열리는 것 같습니까? 이제는 뭐 던져진 주사이죠. 예. 던져진 주사이고 이미 뭐 9회 말에 등판했기 때문에 예. 잘 되기를 바라는 그리고 잘 될 수 있도록 힘을 합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예.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공도 동망입니다. 같이 노력을 해서 예. 잘 되거나 예. 같이 죽거나 그래서 공도동망의 심정으로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홀가분하다고 생각해요. 운명 공동체다. 예. 이제는 죽기 아니면 살기다. 예.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하기 때문에 예. 저는 그런 입장으로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서 내년 총선에 임해야 되고요. 네.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 후보가 어제 이 수락하고 뭐 이야기하고 그 결기를 보이는 걸 보면 저는 첫 출발은 굉장히 좀 기대할 만하다. 물론 제가 그분을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만 왜냐하면 장고 끝에 악수란 말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후보로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고민이었지 않겠습니까? 이게 독배가 될지 축배가 될지 본인도 모르는 거고. 사실 독이 든 성배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또 꽃길만 갈 수도 있는 사람인데 굳이 나설 필요도 없는 건데 9회 말 투아웃에 투 스트라이크 나온다는 것은 사실은 목숨을 거는 건데 그걸 아주 굉장히 쿨하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임사 보면 또 그렇고 제가 볼 때 딱 한 가지라고 봐요. 나는 이제 내가 국민의힘 여당을 위해서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나아가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내 한 몸을 던지겠다라고 하는 소명의식과 결기 아니면 저렇게 하기는 쉽지 않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첫 출발은 산뜻했다고 봅니다. 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어제 첫 출발 우리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근식 실장님이 교수셔가지고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세요. 어? 공도 동망이라는 한자에는 성공이라는 뜻이 없습니다. 함께 자빠지거나 함께 망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운명을 지금 예견하고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고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용어를 잘못 쓰신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쓰신 거죠 개념을. 그래요? 공도 동망의 자세로 반드시 성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세로 운명 공동체는 자세는 아니 망하는 자세로 성공한다는 그런 동그란 네모 같은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래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결국 그 한동훈 장관이 독이 든 성배지만 안 받을 수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여당의 그런 목소리가 높은 것도 있는데 이건 시종일관 대통령의 의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지가 아니고서는 현직 법무부 장관이자 또 대통령의 신복으로 알려져 있는 한동훈 장관을 이 시점에 이 어떻게 보면 중간 평가적 성격을 갖는 선거라고 다들 얘기하고 일종의 심판론으로 치르는 선거인데 저렇게 비대위원장의 자리에 앉힐 수 있었을까? 한동훈 장관으로서는 시점에 대해서는 본인도 좀 지금 시점이 맞나 하는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부담이 너무 되긴 너무 부담이 크죠. 지금 총선판이 아주 유리한 판은 아닌 상황에서 아닌 상황에서 아주 불리한 판이죠. 정치 신인인데 들어가서 총선 결과를 다 책임져야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저걸 수락을 했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공감해요. 용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뭔가 이게 큰 걸 얻으려면 또 어떤 큰 결단이 있어야 얻는 거지 그냥 뭐 맨입으로 얻는 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큰 거 없는 거라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거죠. 만약에 여기서 그 지금까지의 전망이나 추이를 깨고 국민의힘이 그래도 어느 정도 선방했다. 이런 그 선거 성과를 내면 차기 주자로서 한동훈 장관의 입지는 탄탄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내에선 더 이상 이제 경쟁자가 없을 거예요. 지금도 경쟁자가 없는 상황인데 그런 면에서 정치를 해보지 않은 분의 이 결단으로서는 높이 사고 싶다. 그러나 이제 결단을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지켜봐야죠. 그렇죠. 두고 봐야 되는데 아까 대통령의 뜻이라고만 계속 말씀하시고 민주당 쪽에서 이게 대통령 아바타가 될 것이다. 이제 그 프레임을 해서 공격을 하는데 그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한 이후에 그 행보를 보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대통령도 결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통령의 뜻이 작용했겠지만 대통령 나름대로 결단한 건데 뭐냐면
이게 임기 말에나 가능한 사실 행보예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그 얘기는 미래 권력의 네, 가능성이 그렇죠. 있는 사람을 사실은 초반에 투입해서 사실은 만약에 내년에 성공해서 총선에서 이겨보십시오. 사실은 급격하게 한동훈에게 권력의 추가 움직입니다. 그걸 감내하는 한이 있더라도 대통령이 결단을 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무슨 뭐 용액가를 신고 검액가를 신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성공과 윤석열 정부의 집권의 성공을 위해서 이런 최후에 쓸 카드를 사실은 먼저 선제로 쓴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 얘기 좀 해보죠.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가 성공하기 위해서 뭐부터 해야 되느냐? 그 얘기를 좀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김국수 전 실장이 만약에요 비대위원이 됐어요. 예. 회의를 해요. 예. 비대위원장에 우리 뭐부터 해야지 성공할 수 있을까요? 물어보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저는 뭐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다 했고 네. 저도 뭐 한동훈 사용 설명서에서 3가지 필요 조건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리고 사실 지난 연석회에도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의원 당협위원장 있는 데서. 근데 만약에 회의를 시작해서 비대위원장이 취임했을 때 처음 할 수 있는 정책으로 좀 따져보면 정책이요? 예, 왜냐하면 이제 가시적으로 성과가 드러나야 되니까 뭐 수평적 당정 관계 뭐 영남 주류 기득권에서 수도권 주류로 뭐 이렇게 그 말실수하는 정치 경험의 조언을 받아야 돼. 이런 이야기는 그냥 두리뭉실 할 수 있는 이야기고 또 손에 잡히는 걸로 하면 첫 번째는 제가 볼 때 김건희 특검법 문제를 분명히 현명하게 민심에 입각해서 풀어야 됩니다. 어떻게 풀어야 돼요? 글쎄요. 저는 이건 이제 28일 날 통과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 100%겠죠. 그러면 이제 사실 거부권을 행사할 거고요. 네. 거부권을 그냥 행사하면 민심의 역풍이 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거부권을 행사할 때도 그리고 대통령한테 제의 요구를 할 때도 전제 조건을 걸어야죠. 특별감찰관 임명이나 그리고 제2부속실 설치 같은 문제를 걸어서 김건희 여사 문제는 리스크를 당 차원에서 어떻게든 해법을 찾아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1월 달쯤에 다시 제2요구가 됐을 때는 지금 최근에 일부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총선 이후라는 시기만 뒤로 미루는 걸로 해서 여당과 야당이 협상을 해서 다시 여야 합의로 특검법을 수정 발의하는 걸로 저는 협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뭔가 저 거부를 할 땐 하더라도 그럼요. 후속 조치를 내놔야 된다. 후속조를 그게 내놔야 첫 번째 되고 거다. 예. 수정 법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특검법이 여야 합의로 안 된 경우가 없어요. 뭐 그렇죠. 예, 여야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각에서 뭐 거부권을 막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무슨 추천을 야당에서 한다, 뭐 중간에 브리핑한다. 그런데 이건 예전에 특검법도 다 그랬어요. 예. 그걸 가지고 거부하면 말이 안 돼요. 그거 다 받고 받는 대신에 시기만 총선 전에 하는 건 너무 이게 정치적 소모가 크니까 똑같은 내용으로 총선 후에 하자. 이런 내용으로 여야 합의하면 저는 한동훈답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저 박원석 전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뭐좀 뭐부터 해야 될까? 뾰족하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펑퍼짐하지 않게 뾰족하게 과제를 얘기를 해보자면 김건희 특검법을 큰 틀에서 수용하는 거죠. 그거를 수용을 대통령실을 한다? 설득해야 됩니다. 네. 거부권을 행사 안 할 수도 있고 네.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어쨌든 다시 협상해서 법안을 만들겠다. 이 카드를 내야 되는데 수사 시기 문제, 개시 시기 문제는 민주당이 절대로 안 받을 거예요. 다른 건 받아도. 이를테면 특검 추천 절차. 네, 다른 건 다 받아도 지금 여야 협의가 아니고 네. 여당을 뺀 나머지 정당들의 협의로 특검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전례에서 그렇게 네. 많은 사례가 네, 많지는 않아요. 뭐 그렇죠. 네. 드물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건 받아도 수사 개시 시기는 못 받을 거고 그 수사 개시 시기를 받으려면은 네. 민주당을 향한 모든 수사를 중단해야 돼요. 아마 그런 조건에서 받을 텐데 네.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검찰한테 지금 진행되는 모든 수사를 중단하라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 협상은 안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명분이 없어요. 지난 8개월 그래요? 동안 네. 이거 가지고 그냥 뭐 내내 방관하고 있다가 네. 이제 와서 다급해지니까 여론이 기울고 법안 내용 고치자라고 하면 그 왜 야당이 받겠어요. 그냥 거부권 행사해라. 그거 가지고 심판론으로 가겠다.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 한 장관이 어떤 정치력을 발휘하느냐. 용산과 야당을 넘나들면서 이게 첫 번째 과제고 두 번째로는 외연 확장인데 외연 확장을 하려면 당내 통합을 해야 돼요. 그럼 결국에 이준석, 유승민 등등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 그냥 외면하고 넘어가면 뭐 무슨 중도층 수도권 뭐 청년 이거 안 돼요. 외연 확장. 그러니까 이준석이 갖고 있는 이미지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설득하지 않고서 무슨 수도권 청년 중도층 이거 안 된다. 그걸 어떻게 이제 한동안이 풀 거냐. 두 번째 문제고 세 번째는 본인이 어디 출마할 건지 밝혀야죠. 지금 나온 얘기는 저러다 이제 비례 간다. 전국 선거 지휘라는 명목으로. 근데 진짜 모양새 많이 빠져요. 비례 가면. 지역구를 가야 된다는 종로가 말씀이죠. 됐든 어디가 됐든 격전지에 나가가지고 선거를 이끄는 모습을 보여야죠. 그래서 세 가지 저도 꼽습니다. 세 가지 중에 아까 한 가지밖에 못했으니까 세 가지 다 했네. 저 첫 번째는 이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한동훈식 해법을 제시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홍범도
홍범도 흉상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거만큼은 좀 한동훈 장관의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는 다 고치지 않은 거 많죠. 뭐 이준석 전 대표가 요구했던 조건 뭐 그다음에 야당에서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그걸 다 할 수는 없어요. 비대위원장은 굵직하게 기존에 우리 당이 해왔던 잘못된 방향에 대해서 한두 가지를 교정해 주면 되고 상징성 있는 걸 한 이슈를 찾으면 되는데 저는 대표적인 게 홍범도 흉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범도 흉상 문제에 대한 과잉 이념화된 기존의 윤석열 정부의 어떤 노선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좀 요구하고 저는 그것도 해법이 있다고 봐요. 육사에 있는 그 홍범도 흉상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 그걸 옮기는 것보다는 그건 저는 그 우리나라 국군 창설의 1세대가 바로 항일 독립의 국군의 1세대가 있기 때문에 2세대가 6.25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공산당으로부터 구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똑같이 육사에 2세대 6.25 때 열심히 싸웠던 백선엽 장군을 비롯한 우리 국군의 영웅들을 2세대로 또 흉상을 추가 설치하면 돼요.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홍범도 흉상 문제를 벗어나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저는 해법은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천 문제죠. 공천.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네. 영남 기득권 주류에서 네. 벗어나야 된다는 게 네. 김장연대 몰락 아니었습니까? 네. 그러면 그걸 실제로 현실화시킬 수 있는 공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영남 정당이 아니 영남 기득권 정당이 아니라 수도권 중도 정당이라는 모습으로 공천의 혁신을 보여주는 거. 이 세 가지가 제가 볼 때는 해야 될 정책적인 저는 과제라고 봅니다. 그 공천 문제 좀 해볼게요. 지금 문자들을 보니까 정영호님 한동훈이 구정치를 확 바꿀 것 같아요. 자, 암실로님 빚진 게 없는 검사가 정의의 칼을 휘두른다. 공천 뭐 개혁. 그 공천 개혁. 좋게 말하면 공천 개혁, 나쁘게 말하면 공천 학살인데. 아니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할 건가라는 대한. 뭐 공천 개혁이 됐든 학살이 됐든 네. 대규모 인적 쇄신이 불가피하죠. 아니 오늘 모 조간신문 이렇게 보니까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죠 지금 전 장관이 이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과의 기본적인 교류나 접점이 없기 때문에 친윤 중진들이 지금 떨고 있다. 아니 부담이 이런- 없어요. 네. 한동훈 장관이 그 사람들한테 빚진 것도 없고 네. 대통령은 오히려 빚이 좀 있죠. 대선을 같이 치렀기 때문에. 예. 근데 한 장관은 빚이 없어요. 때문에 대규모 인적 쇄신에 나설 거라고 보고 그래야 일단 달라진 면모를 보일 수가 있잖아요. 예. 특히 이제 영남권 지금 국민의힘의 의석이 한 70% 가까이가 영남권이잖아요. 거기는 초선 다선 중진 가릴 거 없이 친윤 비윤 가릴 거 없이 전부 다 물갈이 사정권에 들어왔다고 보면 됩니다. 일단은 그중에 이제 얼마나 살아남느냐가 관건일 텐데 그러니까 친윤 비윤 할 거 없이. 예. 돌이켜 보면 그 김기현 대표가 지역을 지키고 대표직을 내려놓겠다. 반대로 대통령은 대표직은 하되 지역을 내려놔라 가지고 말을 안 들으니까 경로했다. 그거 가지고 왜 경로까지 하지? 이렇게 궁금증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건 이제 퍼즐이 맞춰져요. 김기현 대표가 울산 지역구를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으면은 영남 물갈이가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당 대표부터 그런데. 그게 저는 경로의 포인트였다고 보고 결국에 이제 대통령 구상 속에도 있는 거죠. 한동훈 장관이 저는 와서 실행할 거라고 보고요. 당연히 영남 쪽에서는 지금 긴장할 수밖에 없고 그렇겠죠. 거기서 이제 공천 못 받고 뭐 이탈을 하게 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다른 이제 보상을 뭐 다른 자리나 이런 걸로 받는 분들도 있을 거고 길게 보고 기다리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한편에서 미소 짓는 분이 한 분 있죠. 누구요? 이준석 전 대표. 이삭 줍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 그래서 또 컨셉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이준석 전 대표의 목표가 총선 전 교섭단체 구성이에요. 총선 전에 교섭단체 구성을 공천 탈락자들이 아니고서 어떻게 합니까? 근데 교섭단체 근데- 구성하면 뭐 합니까? 총선에서 폭망하는데. 가능해요. 실제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할 수 있고 그중에 살아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이 공- 물갈이 할 거다. 아니 이 공천 학살이 어떻게 포장되느냐에 따라서 아니 과거에 친박연대 사례 보세요. 뭐 상당수 살아 돌아왔잖아요. 그게 정적 탄압이라는 학살로 민심이 판단하면 이삭죽기를 해서 친박연대처럼 기사회생할 수 있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시 이해창 총재가 허주 김윤환 등을 비롯한 영남 기득권을 학살했을 때 43명을 학살했습니다. 그때는 민심이 찬성했어요. 민심이 동의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따로 나가서 민국당을 차렸지만 폭망했습니다.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만약에 그런 이삭들을 주어서 교섭단체는 구성할 수 있지만 두 달 후에는 폭망합니다. 총선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해창 총재가 허주 등을 날리고 그 자리에 공천한 사람들이 유승민, 나경원, 원희룡 뭐 이런 남경필, 사람들이었어요. 남경필. 좋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개혁 공천이 부각된 거예요. 그 당시엔 그렇죠. 기가 막힌 공천. 그러니까 이번에도 개혁 공천이 부각되면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검사 공천이 부각되면 폭망하는 거죠. 제가 누차 누구를- 말씀드린다만 누구를 채우느냐? 검사 출신으로 채워 넣을 사람도 별로 없어요. 5명 손가락도 안 들어요. 그건 그러니까 김근식 위원장님이 모르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이 들을 수 있고 저는 이준석 전 대표 문제도 아까 껴안아야 된다고 하고 이제 한동훈 전 장관의 과제라고 하는데 아니 근데 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준석 전 대표도 인터뷰에서 만날 수 있다. 만날 수 있다. 예. 한동훈 장관도
뭐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만날 수 있다. 근데 뭐 사실 뭐 거기서 만나기 싫은데 뭐 이러진 않죠. 저는 다행스러운 게 이제 이준석 이슈가 사실은 이제 뜨거운 감자인데 이걸 풀어야 되는데 푸는 방법도 뾰족하지 않고 풀다고 해서 이게 과연 득이 될까 생각이 있는데 다행스러운 건 27일이 다가왔잖아요. 다음 주 수요일 27일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은 26일 날 전국이 표결로 일단 표결에 대야 취임을 합니다. 그건 뭐, 그러면 그 전에 만나기는 어렵고요. 27일 일단 이준석 대표는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일단 알턴이는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시원하십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일단 그 문제 일단 시기적으로 일단 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고언했던 탈당 날짜가 좀 한참 남아 있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 안 되면 그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 가지 선택지를 가지고 고민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1부에서는 마지막으로 이 얘기 좀 해볼게요. 결국 이제 컨셉인 건데 예를 들면 공천에서 누구를 채우느냐는 좀 봐야 되는 얘기고 당장 다가오는 게 이제 비대위원 인선하고 그다음에 취임한 다음에 당직 개편이잖아요. 그걸 보면 어떤 컨셉으로 갈 건지를 알 것 같은데 지금 뭐 나오는 얘기는 뭐 수도권, 뭐 70년대 전문가 뭐 이런 얘기들 하던데 언론 보도를 보면 뭐 근래에 영입된 인사들도 좀 있고 또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 서리 부상하면서 아마 본인 구상도 조금 했을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실의 밑그림도 있을 거고 그런 게 종합이 돼서 비대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대통령실 구상이 많이 개입되면은 별로 그 그림이 아름다울 것 같지는 않아요. 최근에 인사하시는 거를 보면은. 그래서 오히려 한 장관이 자기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비대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뭘 안을 어떻게 내놓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그죠. 이 중도 수도권 청년층에 어필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여성까지 그런 어떤 라인업으로 짜지 않겠냐. 그래서 정치권에 익숙한 인물들보다는 잠재력이 있지만 아직 정치권에는 들어오지 않은 신선한 인물들로 할 가능성이 높고 다만 안정감을 위해서 뭐 중진이 됐든 의원들 중에 뭐 일부 이렇게 인선하지 않겠나. 뭐 그런 전망대로 될 것 같아요. 당직 개편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당직 개편도 마찬가지고 비대위 구성도 마찬가지고 그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 처음으로 보여지는 국민에 대한 메시지인데 저는 병풍처럼 이렇게 같이 옆에 쫙 앉아 있는 비대위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거기에 뭐 청년 하나 넣고 여성 하나 넣고 20대 넣고 이건 사실은 의미가 없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병풍이 아니라 실제로 한동훈 장관이 팀플레이를 할 수 있는 지금 한동훈 장관의 약점 중에 하나가 정치적 경험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치적 경험에 대한 조언과 자문과 협의가 가능한 정치적인 실력도 있고 그렇지만 중도층의 소구력이 있고 그리고 수도권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발언과 협의가 가능한 사람으로 채워야지 그냥 병풍처럼 하나씩 이미지용으로 놓는 건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외부자들은 2부에서도 계속이 됩니다. 2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는 어떤 모습을 연출할까 그 얘기 좀 해볼게요. 외부자들 계속 진행합니다. 문자가 많이 들어오는데 이거 소개해드려도 되나? LHJ님, 김근식 교수님이랑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님 중에서 누가 형님입니까? 그러는데 제가 형님이에요. 네. 머리가 희잖아요. 아니 그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기분 나빠서 못 나오겠네. 그럴 것 같아서 내가 의문의 일격을 다한 거네. 아니 이거 화면만 봐도 아는 거 아니에요? 이 분위기인데 지금. 무려 6년 정도 차이 나는 선배입니다. 6년. 아 6년. 예. 자 이 문자를 소개를 해드려야 되나? 유튜브로 황금지 백호님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정치쇼 출연 간절히 원합니다. 약간 뭐 이해 충돌이 좀 있어 보이는데. 그건 모르겠으나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있다. 그날 임시 앵커는 제가 하루 하는 걸로. 그러시겠습니까?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그냥 마구마구. 장관을 그만뒀기 때문에 이제 나올 때가 됐다. 네. 한번 나와야죠 이제는. 이제 뭐 비대위원장 하면은 자주 나와야죠. 그러면 정치인이니까. 그럼요. 네, 비대위원장도 지금 듣고 있을 거다. 네, 그 얘기를 드리면서 한번 나와야죠. 예. 그럼요. 섭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로 제일 많이 하는 질문들이 이 얘기거든요. 국민이 바라는 사냥꾼 떠돌이님, 국민이 바라는 건 윤 대통령 아바타 안 되길. 요거 홍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아니겠죠? 어쨌든 아이들 홍입니다. 이건 대통령한테 쓴소리 할 수 있을까? 요건데 결국 이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도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됐던 사람들 중에서 제일 내 얘기 안 들을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거고 검사 때부터 나랑 의견 충돌이 많았는데 자기 의견 관철시켰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던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물론 해봐야 아는 거겠지만 뭐 그런 평이 있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다행인 거죠. 예.
지금까지는 대통령한테 말을 제대로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의 네. 그 누구도. 네. 그렇다 보니까는 그 대통령이 정치 경험이 풍부하고 정당 경험이 풍부한 분이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었고 뭐 수직적 당청 관계 이거를 해소하는 게 첫 번째 과제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건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보면 한 장관은 이제 개인적 신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오랜 시간을 함께했기 네. 때문에 그런 신뢰를 전제로 직언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근데 이제 다른 한편으로 그 조금 이제 단점이랄까 네. 이런 거를 굳이 지적을 하자면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사단의 핵심 중에 핵심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단이라는 건 하나의 세계관을 공유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도 검사 여기도 검사고 그 검사들의 생각이나 논리나 사고는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큰 이견이 있겠어? 제가 보기에는 큰 이견이 없을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네, 그래서 오히려 당청 관계가 이제 수직적인 차원이 아니고 빈틈이 없어질 거다. 그래요? 네. 일체화된 당청 관계. 그러니까 이제 야당 측에서는 이제 네. 그렇게 계속 이제 공격을 할 것이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어제 한동훈 장관 이제 지명 이후에도 민주당 측의 반응은 이제 그 아바타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계속 이제 일관되게 공격을 할 건데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의 행보가 중요합니다. 아바타로서 모습을 확인해 주면 정말 이건 처음부터 끝나는 거고요. 제가 아까 공도동방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문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아바타라는 이미지를 부식시키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응을 이야기했던 거고 홍범도 흉상 이야기했던 건데 그게 되려면요 제일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 다음에 일관되게 보였던 가장 안 좋은 모습이 그냥 용산의 버튼 정당이었어요. 용산에서 버튼 누르면 쫙 코카콜라 음료수가 나오는 이런 정당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모습을 이제 한동훈 장관이 보여주느냐 안 보여주느냐가 관건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한 제가 로얄 오포지션을 계속 여기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로얄티, 그러니까 신뢰관계가 굉장히 돈독하기 때문에 오히려 오포지션을 좀 편하게 말할 수 있고 오히려 설득도 가능하다. 제가 알기로는 그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정치를 처음 시작했을 때 초반에 한동훈 당시 검사장하고 상당히 많이 저런 의견을 듣고 조언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상당히 많은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본다면 할 말은 할 수 있는 버튼 정당이 아니라 이제는 할 말을 하고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집권 여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네덜란드 다녀오신 이후로 네. 정치 현안에 대해서 아무런 메시지가 없어요. 공식적으로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네. 네. 비대위원장 문제에 대해서도 전원으로 알려진 것 이외에 공식적으로는 대통령이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비대위원장이 되면 뭐 대통령과 만날 거 아니에요. 비대위하고 그때 이제 대통령의 메시지가 어떤 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뭐 로얄 오포지션 얘기하셨고 한동훈 장관이 기존과는 다르게 할 말은 하는 당대표가 될 거다 이런 전망을 하셨는데 네. 그 결국엔 그것조차도 윤 대통령이 어떤 밑그림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수용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최근에 이제 뭐 6.29 선언 모델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여권에서 아니 그런 그랜드한 네. 그런 이제 밑그림이 윤 대통령한테 있다면 여당 입장에서는 다행인 거죠. 그렇죠. 그건 거의 이제 짜고 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이 네. 그냥 한동훈 장관의 스타일상 네. 대통령한테 뭐 직언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면 그거는 약간 제가 보기에는 진짜 그냥 무망한 기대가 될 수도 있겠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두 분께 하나씩 다른 주제를 질문해 드릴게요. 먼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에게는 그 질문. 이준석 전 대표 문제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잘 안고 갈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제 영원한 결별의 길로 들어서는 건가요? 근데 시간이 없잖아요. 이준석 근데 전 대표가 총선까지 많이 예고한 나간 다음에 27일. 다시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정치라는 건 뭐 하루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결국에 한동훈 장관이 그 문제에 대해서 네. 대통령한테 어떤 가이드라인을 받았는지 혹은 대통령이 어떤 가이드라인을 줬다 하더라도 네.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기에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는 어떤 자기 생각이 있는지 네.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그 어쨌든 얘기는 이준석 전 대표라는 사람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죠. 지금 국민의힘에서. 네. 이를테면 이준석을 안고 선거를 치르는 것과 네. 이준석을 내치고 선거를 치르는 거는 선거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상당한 이 곤란함을 겪을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수도권 20대 뭐 중도층 여기가 이제 선거의 승부처인데 네. 거기서 어쨌든 이준석 이 대표가 갖는 개인적인 설득력도 있고 이 스토리의 설득력이 있잖아요. 윤 대통령이 되자마자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를 해가지고 체리따봉 보내고 내쫓고
윤핵관들이 집단 구타하고 이런 어떤 스토리에 대해서 요즘에 이제 청년들의 감수성으로 못 받아들이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끌어안지 않으면 국민의힘 선거는 제가 보기에 수도권 청년층 중도에서 확장성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이준석 대표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다행히 27일 날짜가 다음 주로 돼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당장 풀지 않아도 되는 문제고 일단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을 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출발하는 안 나갈 수도 있잖아요. 좀 미룰 수도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 이준석 대표도 체면이지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에 문제를 풀면 되는데 아니, 지금 나가라고 아직 등을 떠밀고 있어. 제가 보기에는 신당을 만들어 볼 것이고 또 신당을 어떻게 차리겠죠. 만약에 정말 이준석 대표를 안고 가야만 내년 총선에 그 관건이 된다고 한다면 총선에 임박해서 저는 그 해법을 찾는 게 맞다고 봐요. 꼈다 미리 붙인다. 그렇지 미리 일찍 들어와서 이준석 대표 들어와서도 어떤 또 논란이 있을지 어떤 요구 조건을 할지 또 어떤 내부 또 갈등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모르고 또 감당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떨어져 나가게 돼 있으니까 신당을 차리는 걸 보고 막판에 가서 사실은 총선 앞두고는 이합집산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나갔다 들어오는 시나리오. 그렇죠. 근데 최대한 시기를 늦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외부자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재밌는데요.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